악독한 중국 기업의 거짓 약속 뒤엔 몽골 가족의 파산과 빚 독촉장만 남았습니다. 3년 만에 몽골 마을 전체가 무너졌고 절망한 한 아버지는 겨울밤 무릎 꿇고 울며 13살 어린 딸을 단돈 4,000달러에 넘겨야 했습니다. 노동계약이란 이름의 인신매매. 하루 14시간 지옥 같은 착취, 썩은 죽 한 그릇, 과로로 차갑게 식어간 15살 친구. 공장 감독관의 쇠막대기와 고함 속에서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무섭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죠. 손전등 불빛 아래 몰래 베껴 쓴 감사합니다. 한국어 글자가 탈출의 열쇠가 될 줄은요. 400km 목숨 건 도주 끝에 도착한 새벽 4시 인천공항. 2년 후 편의점 알바생은 수출팀 대리가 되고 5년 후 과거의 착취자가 회의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처럼 소리쳐 보세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법이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 대한민국. 노력하면 인정받는 시스템. 노예처럼 팔려갔던 소녀가 법인 대표가 되기까지. 한국어로 존엄을 되찾은 몽골 소녀의 인생 역전 감동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댓글을 모두 다셨다면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겨울, 저는 제 인생이 얼마에 팔렸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4,000달러. 그 전까지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양떼를 몰고 초원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유르트 안에서 따뜻한 수태차를 끓였죠. 저는 동생 바타르와 함께 언덕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푸르고 넓었어요. 우리에겐 돈은 없었지만 빼앗길 것도 없었죠. 모든 게 바뀐 건 중국 광산 기업이 마을에 들어오면서였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마을 이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중국 기업은 우리 땅 밑에 구리와 석탄이 엄청나게 묻혀 있다며 채굴하면 마을 전체가 잘 살 수 있다고 약속했죠. 계약서에는 고용 보장, 수익 배분, 환경 보호라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었어요. 아버지도 믿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거대한 굴착기들이 초원을 파헤쳤어요. 우리 양들이 풀을 뜯던 언덕은 하루아침에 구덩이가 됐죠. 기계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졌고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보상금을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상금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구서가 날아왔죠. 도로를 만드는 비용,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 물을 쓰는 비용. 모든 게 우리 마을 몫이라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땅을 파서 돈을 버는 건 그들인데 왜 우리가 빚을 져야 하는 거죠? 아버지는 매일 밤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속은 거야. 계약서에 중국어로 적힌 작은 글씨들. 우리는 읽을 수가 없었어. 마을 전체가 빚더미에 깔리기까지 단 3년이 걸렸습니다. 광산에서 일자리를 준다던 약속도 거짓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만 일했고 우리는 오염된 물과 죽어가는 가축들만 안고 있었죠. 우물물은 시커멓게 변했고 양들은 하나둘씩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는 손에 쥐고 있던 빚 독촉장을 보며 무너졌어요. 8,000달러.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야. 어머니는 남은 은팔찌까지 팔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동생 바타르는 배가 고파 울었고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유르트 안은 점점 차갑고 어두워졌어요. 아버지의 어깨는 굽어졌고 어머니의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늘었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르트 천막을 때릴 때 낯선 중국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반질거리는 가죽 재킷을 입은 그는 탁자 위에 돈뭉치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꺼지는 걸 봤어요. 따님을 3년만 보내주십시오. 공장에서 일하면
빚을 탕감해드립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남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압류 통지서였어요.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우리 가족 모두 쫓겨난다고 했죠. 한겨울에 갈 곳도 없이요. 아니야, 우리 딸은 안 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었죠. 그 손은 너무 차가웠어요. 동생 바타르는 구석에서 두려운 눈으로 우릴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정했어요. 제가 갈게요. 제 목소리였어요. 13살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울었고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사라야. 아버지가 미안해.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밤새 들렸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옷 2벌과 아버지의 낡은 목걸이가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제 손에 작은 천주머니를 쥐어줬죠. 이건 내 탯줄을 묻었던 흙이야. 어디서든 이걸 쥐고 있으면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동생 바타르가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았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나, 가지마. 바타르의 작은 손이 제 옷을 놓지 않았어요. 트럭 짐칸에 실릴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무릎 꿇은 채 땅을 치고 있었고 어머니는 쓰러져 있었죠. 바타르는 울부짖으며 달려왔지만 트럭은 출발했어요. 초원의 하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푸른 하늘을 마지막으로 보며 생각했어요. 왜 우린 늘 빼앗기기만 해야 해요?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국경을 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짐칸 안은 어둡고 좁았어요. 저를 포함해 6명의 아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흔들렸죠. 창문도 없었고 공기는 탁했습니다. 누군가 토했고 그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소리내면 다 죽는다. 남자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준 흙 주머니를 꽉 쥐었죠. 손 안에 작은 천 조각이 고향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건 셋째 날 밤이었어요. 트럭이 멈췄을 때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죠. 저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대한 공장 굴뚝들이 하늘을 찔렀고 시커먼 연기가 밤하늘을 덮고 있었죠. 여기가 너희 집이야. 감독관이 쇠창살 달린 건물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울던 아버지, 쓰러졌던 어머니, 제 다리를 붙잡던 바타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늘은 푸른데 내 세상은 왜 이렇게 시커멓죠? 속삭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쇠막대기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감독관 리샤오린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죠. 일어나. 5분 안에 나와. 공장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공간에서 수백 대의 기계가 굉음을 냈어요. 열기가 얼굴을 때렸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넌 3번 라인. 14시간 교대야. 리샤오린이 저를 기계 앞으로 밀었습니다. 드릴 기계는 무거웠어요. 1시간이 지나자 팔이 저렸고 2시간이 지나자 손에서 피가 났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 놓으면 임금 삭감이야. 감독관들이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점심시간은 30분. 묽은 죽과 썩은 배추가 전부였죠. 옆에 앉은 소녀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면 병원도 못 가. 미라였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키르기스스탄 소녀였죠.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화상 자국 투성이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2년. 근데 계약 같은 건 없어. 벌금, 숙소비, 밥값. 빚은 계속 늘어나. 평생 못 나가. 미라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오후가 되자 더위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공장 안은 40도를 넘었죠. 그때 옆 라인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소년이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고 피가 튀었습니다. 병원 가려면 2천 위안 내. 못 내면 참아. 리샤오린의 고함이었죠. 소년은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일했어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제 속삭임에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몸은 점점 말라갔죠. 밤마다 저는 흙주머니를 가슴에 안고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점점 흐릿해졌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라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미라야. 비명이 숙소를 가득 채웠지만 감독관들은 병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라를 시트로 감싸 끌고 나갔어요. 다음 날 미라의 침대엔 새로운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공장 굴뚝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죽는 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미라는 여기서 나간 애는 없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반드시 나갈 거였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미라가 죽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청소 당번이었어요. 불이 꺼진 감독관 휴게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낡은 소파 위 휴대폰에서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죠. 중국에서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습니다. 욕설과 협박과 고함만 가득했던 이곳에서 그 말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한 여자가 휴게실로 들어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4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여자였습니다. 김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그녀가 복도로 나오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가 봤구나. 한국 드라마. 김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말이야. 넌 왜 그걸 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기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제 대답에 김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말했어요. 내일 밤 10시 3번 창고 뒤로 와. 가르쳐 줄게. 다음 날 밤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3번 창고 뒤는 감독관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김란이 작은 공책과 연필을 건넸죠. 일주일에 2번, 30분씩만.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김란은 한글부터 가르쳐줬어요. 동그랗고 네모난 문자들이 조합되는 원리를 배웠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게는 빛이었습니다. 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김란이 물었어요. 그 나라에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곳. 존중받을 수 있는 곳. 제 대답에 김란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야. 나도 거기서 10년 살았거든. 약자를 혼내지 않아. 법이 사람을 지켜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죠. 발음은 서툴렀지만 김란은 격려해줬습니다. 너 재능 있어.
이 속도면 1년이면 유창해질 거야. 일하다 쓰러질 것 같을 때 저는 속으로 한국어를 외쳤어요. 힘내세요, 살아. 조금만 더. 그 말들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살아야, 여기서 나갈 생각 있어? 진짜로? 네. 반드시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김란이 속삭였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위험하지만 방법은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란은 조선족 브로커와 연결돼 있었어요.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3,000달러. 넌 지금 얼마나 모았어? 200달러요. 제 대답에 김란은 한숨을 쉬었어요. 2년은 더 걸리겠네.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잊지 말고. 저는 공장 구석에 앉아 제가 쓴 한글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한 글자씩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언젠가 이 단어로 나를 구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공장 굴뚝 너머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준 흙주머니를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저 빛을 찾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예요. 거기선 약자를 혼내지 않는데요. 한국.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 법이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 제가 배운 한국어가 진짜 의미를 갖는 곳. 반드시 그곳에 갈 거예요. 어떻게든요.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지만 제 마음속 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이제 저에겐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꿈을 꿨어요. 김란과의 수업은 계속됐고 제 통장엔 1,200달러가 모여 있었죠. 하지만 탈출은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그날 밤 김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아야, 기회가 왔어. 그녀가 건넨 건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한국국제이주인권센터라고 적혀 있었죠. 이 사람들이 너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데 몽골 대사관이랑도 연결돼 있어. 내가 몽골인이라는 게 핵심이야. 심장이 뛰었어요. 어떻게 연락해요? 내가 이미 했어. 너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도와주겠대. 하지만 김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직접 여기서 나가야 해. 몽골 국경까지. 거기서 단체 사람들이 기다릴 거야. 얼마나 멀어요? 400km. 걸으면 보름, 차 타고 숨어가면 사흘.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2주 후 기회가 왔어요. 공장에 큰 기계가 들어오는 날이었죠. 트럭 5대가 들어오고 감독관들이 모두 하역장으로 몰렸습니다. 김란이 제 손을 쥐었어요. 지금이야. 뒤쪽 담장 구멍 알지? 거기로 나가면 폐차장이 있어. 거기 숨어서 밤까지 기다려. 내가 차량 한 대 열쇠를 놔둘게. 난 언니는요? 난 여기 남아야 해. 내가 도망간 거 들키면 누군가 책임져야 하니까. 김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가서 꼭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뛰었습니다. 담장 구멍을 빠져나갈 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폐차장에 숨어 해가 지길 기다렸죠. 손에는 김란이 준 지도와 열쇠, 그리고 500달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작은 트럭에 올랐어요. 시동이 걸렸고 저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면허도 없었지만 선택지는 없었죠. 트럭은 덜컹거리며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3일간의 도주가 시작됐습니다. 낮엔 숲에 차를 숨기고 잠을 잤어요. 밤에만 달렸죠.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만 갔습니다. 먹을 건 김란이 준 빵 몇 개가 전부였어요. 둘째 날 밤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아니, 제발. 저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죠.
차를 버리고 걸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북쪽으로만 걸었어요. 발은 부르트고 입술은 갈라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저는 국경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가게 앞에서 쓰러질 뻔했죠.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라 맞지? 몽골어였어요. 30대 남자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한국인권센터에서 나온 현지 활동가였죠. 살았구나. 어서 와, 안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강제 노동, 미성년자 착취. 모든 걸 증언했죠. 사라 씨, 한국 정부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이미 하시니까. 취업 연수생 프로그램도 지원 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합법적으로요. 3개월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새벽 4시.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깨끗한 바닥,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한국 땅.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흘린 희망의 눈물이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손으로 짚었어요. 하늘이 다시 파래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몽골에서 보던 그 하늘처럼. 공장 굴뚝이 뿜던 시커먼 연기는 없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준 흙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도착했어요. 형제의 나라예요. 바람이 불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인권센터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사라 씨,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해요.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난에게 처음 배운 그 말. 2년 동안 연습했던 그 말.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천만에요. 앞으로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기선 감사합니다가 진짜로 통한다는 걸.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는 걸. 제가 배운 한국어가 진짜 의미를 갖는 곳이라는 걸. 저는 공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 진짜 인생이요. 인천공항에서 나온 저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신호등, 밝게 빛나는 건물들. 모든 게 낯설고 아름다웠죠. 이게 정말 제 현실인가요? 속삭인 말에 옆자리 인권센터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라 씨. 이제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첫 숙소는 구로구의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창문이 있었고 잠글 수 있는 문이 있었죠. 무엇보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울었어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침대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정착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 프로그램이었어요.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저에겐 모두 새로웠죠. 교통카드를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찍었어요. 삑 소리와 함께 개찰구가 열렸죠. 그 순간이 너무 신기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일주일 후, 저는 무료 한글 교실에 등록했어요. 김난에게 배운 한국어가 기초는 됐지만 부족한 게 많았죠. 교실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네팔. 모두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라 씨, 발음이 정말 좋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몰래 배웠어요. 제 대답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의 눈빛이 따뜻해졌죠. 고생 많으셨겠어요.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낮엔 한글 교실, 밤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급 9,860원.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못 받던 돈을 몇 시간 만에 벌 수 있었죠.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손님들은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며 나갔죠. 수고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취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야, 이거 얼마야?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공장의 리샤오린이 떠올랐어요. 몸이 굳었죠. 그때 점장님이 나왔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안 되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남자는 투덜거리며 나갔고 점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사라 씨. 무서웠죠? 네. 과거가 떠올라서요. 여긴 중국 아니에요. 법이 우릴 지켜줘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약자를 혼내지 않는구나. 법이 사람을 지켜주는구나.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했죠. 야간 대학 입학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배우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인권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 씨, 취업 연수생 프로그램 승인됐어요. 중소기업 몇 곳에서 관심을 보이는데 면접 보실래요? 정말요? 제가요? 네. 한국어 잘하고 중국어도 하고 몽골어도 하잖아요. 수출 기업들이 딱 찾는 인재예요. 며칠 후 저는 첫 면접을 봤습니다. 성남에 있는 중소기업이었어요.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였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2년 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이요? 어떤 일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강제 노동이었어요. 하루 14시간씩 일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고 싶어서요. 면접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중국 시장을 담당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그곳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좋은 제품을 공정한 가격에 전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인권센터 담당자가 축하한다고 했죠. 축하드려요, 사라 씨. 이제 정식 직장인이에요. 저는 고시원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엄마, 저 취직했어요. 정말 한국 회사예요. 속삭인 말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란에게 편지를 썼어요. 중국 주소로 보낼 순 없었지만 언젠가 전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란 언니, 저 드디어 감사합니다를 매일 듣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언니 말이 맞았어요. 약자를 혼내지 않아요. 법이 저를 지켜줘요. 언젠가 언니도 여기 와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편지를 접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정장을 입었어요. 인권센터에서 면접용으로 빌려준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장의 소녀가 아니었어요.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크게 대답했어요. 김도현 팀장이 제 자리로 안내했죠. 여기가 사라 씨 자리예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나라는 약자를 버리지 않아요. 사라 씨도 이젠 우리 팀이에요.
함께 잘해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분주한 사람들, 푸른 하늘. 이제 두렵지 않아요. 속삭인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기선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입사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수출팀의 핵심 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강점이었어요. 바이어들과의 협상, 계약서 검토, 통역까지. 제가 없으면 팀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이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회의 때 제 의견을 당당히 말했고 불합리한 요구엔 논리적으로 반박했죠. 공장에서의 2년 반이 제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준 거였습니다. 첫 번째 큰 성과가 있던 날을 기억해요. 상하이 바이어와의 계약이 거의 결렬될 뻔했죠. 상대는 가격을 30%나 깎으려 했고 김도현 팀장은 난감해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바이어에게 말했어요. 품질과 신뢰의 가치를 설명했죠. 한국 제품의 우수성과 장기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3시간의 협상 끝에 우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김도현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라 씨 없었으면 이 계약 날렸어요. 대단해요.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2년 전 공장 굴뚝 아래서 시커먼 하늘을 보던 제가 떠올랐어요. 그때와 지금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죠.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속삭인 말은 밤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월급은 300만 원. 공장에서 2년 동안 번 돈보다 많은 액수였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어요.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 가족을 만날 날을 위해서였죠. 동생 바타르는 이제 16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밤마다 어머니가 준 흙주머니를 꺼내 안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찾아갈게요. 그해 가을,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중국 청두 지역 신규 바이어 개척이었어요. 3개월간 출장을 다니며 10개 업체와 미팅을 진행했죠. 낯선 도시들이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청두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을 때였어요. 저 멀리 공장 굴뚝들이 보였죠. 시커먼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일했던 그 공장들과 똑같았죠. 저 안에도 누군가 있겠죠. 13살 소녀가, 미라 같은 친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 저들을 구할 거예요. 반드시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0개 업체 중 7곳과 계약을 체결했고 연간 수출액이 30% 증가했어요. 회사에선 제게 특별 성과금을 줬죠. 500만 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저를 불렀어요. 사라 씨, 이번 성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중국 시장은 사라 씨가 이끌어주세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첫 성과금으로 정장을 샀어요. 더 이상 빌린 옷이 아닌 제 돈으로 산 정장이었죠. 거울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입사 2년째 되던 해, 저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명함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수출팀 대리 사라라고 적혀 있었죠. 제 이름이 박힌 명함이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내가 지킬 거예요. 속삭인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김란에게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저는 단지 살아남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이름으로. 어느 날 김도현 팀장이 말했어요. 사라 씨,
다음 달 중국 출장 때 사라 씨가 팀장으로 가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장의 소녀가 이제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된 거였죠. 출장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흙주머니를 꺼냈어요. 천조각은 낡았지만 고향의 냄새는 여전했죠. 아버지, 형제의 나라는 정말 좋아요. 여기선 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몽골에서 보던 그 별들처럼. 저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장했고, 인정받았고, 가치를 증명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부터 저는 팀장으로서 중국에 갑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던 그 땅에, 이번엔 제 조건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출장 서류를 검토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래처 명단에서 하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리샤오린 인더스트리.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공장에서 저를 때리고 욕하고 굶기던 그 감독관. 이제는 자기 회사를 차린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사라 씨,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요. 김도현 팀장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14시간 노동, 썩은 중미라의 차가운 시신.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이 업체. 제가 일했던 곳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강제 노동당했던 그 공장이요. 리샤오린. 저를 지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왜 하필 그 사람이에요? 수천 개 업체 중에서 왜 그 사람의 회사가 우리 거래처 후보인 거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건 기회라는 걸. 복수할 기회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줄 기회. 더 이상 그의 발밑에 있는 소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기회.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도현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미팅 진행하고 싶어요. 사라 씨,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업체로 바꿀 수도.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대로요. 2주 후, 저는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리샤오린 인더스트리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정장깃을 여미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값비싼 그림들. 착취한 돈으로 만든 성공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리샤오린. 5년 전보다 살이 쪘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눈빛. 그는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환영합니다.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그에게 저는 수백 명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그는 악몽 그 자체였어요. 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출팀 대리 사라입니다. 리샤오린이 명함을 받아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가져오셨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 제품을 설명했어요. 품질, 가격, 납기일.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보여줬죠. 리샤오리는 팔짱을 끼고 듣고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20% 깎아주면 고려해볼게요. 그 순간 과거가 떠올랐어요. 임금 20% 삭감이야. 공장에서 외치던 그의 목소리. 늘 깎으려고만 했죠. 사람의 가치도 노동의 대가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뭐? 우리 제품은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품질에 합당한 가격을 받는 게 당연하죠. 리샤오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가씨, 중국 시장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여기선 내가 갑이에요. 조건 안 맞으면
다른 업체 찾으면 그만이고.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도 거래처는 많으니까요. 잠깐. 리샤오린이 손을 들었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렇게 급하게 굴 필요 없잖아요. 다시 앉아봐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리 사장님은 여전히 착취하는 방법밖에 모르시네요. 그 말에 리샤오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착취. 5년 전에도 그러셨죠. 13살 소녀들을 사다가 하루 14시간씩 일시키고 임금은 제대로 안 주고. 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2018년 당신 공장 3번 라인에서 일하던 몽골 소녀. 사라. 리샤오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너. 네, 접니다. 그때 그 소녀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리샤오린은 뒤로 물러섰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그때는 제가 무릎 꿇고 빌었죠.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고. 밥 좀 더 달라고. 병원 좀 가게 해달라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죠? 여기선 제가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당신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거예요. 리샤오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에선 말이죠. 강제 노동이랑 인신매매는 국제 범죄예요. 증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도 국제인권단체도 관심 많아하고요. 문을 열기 직전 저는 뒤돌아봤어요. 조건 맞추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정가에 우리 조건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일 후 리샤오린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귀사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 이메일을 보며 울었어요.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계약서 최종 검토를 위해서였죠. 화면에 리샤오린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그는 예전과 달랐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계약 조건 검토했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인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처럼 소리쳐 보세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듣지 않을 겁니다. 리샤오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 더 이상 착취당하는 소녀의 이름이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키는 당당한 직장인의 이름. 화면이 꺼졌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미라 언니, 봤죠? 우리가 이겼어요. 속삭인 말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준 흙 주머니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다시는 무릎 꿇게 할 수 없어요. 5년 전 그 공장 굴뚝 아래서 울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가 있었죠. 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내가 지켜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계약 성사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수출팀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연봉은 5천만 원. 몽골에서 아버지가 평생 벌지 못할 돈을 1년에 버는 거였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새로운 정체성을 줬죠. 저는 이제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사라 씨, 우리 회사 중국 지사장 맡아볼래요? 상하이에 새 법인 세울 건데.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중국. 지옥이었던 그곳에 다시 가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착취당하는 소녀가 아니라 회사를 이끄는 대표로. 할게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6개월 후 저는 상하이 법인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무실 문패에 제 이름이 새겨졌어요. 대표이사 사라.
그 글자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죠.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파는 일.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보여주는 일이었죠. 품질 좋은 제품, 정직한 거래, 공정한 계약. 중국 바이어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뇌물 없이 계약이 돼요? 당연하죠. 한국에선 그게 범죄예요. 직원들 야근 수당 진짜 다 줘요? 당연하죠.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요. 그들은 믿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선진국인지. 단순히 경제가 발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있어서라는 걸. 저는 중국 직원들을 뽑을 때 특별히 신경 썼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아이들을 찾아냈죠. 저처럼 착취당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4대 보험을 들어주고 교육 기회를 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사람이 먼저라는 걸. 이윤보다 중요한 게 존엄이라는 걸. 직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저를 따랐어요. 우리 법인은 1년 만에 흑자를 냈고 3년 만에 상하이 최고의 한국 화장품 유통사가 됐죠. 한국 본사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해외 법인상, 중국 법인 사라 대표. 무대에 올라갈 때 객석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7년 전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빚더미에 깔린 가족, 강제 노동의 상처, 그리고 희미한 희망 하나만 갖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법으로 저를 지켜줬고 기회를 줬고 성장하게 해줬죠. 여기선 약자가 짓밟히지 않아요. 노력하면 인정받고 능력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중국에서 저는 배웠어요. 돈만 있으면 사람을 착취할 수 있다는 걸. 권력 있으면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걸.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배웠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사람의 존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이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다고. 왜냐하면 한국은 진짜 형제의 나라니까요. 객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다리 위 불빛들이 물에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감시받지 않는 곳. 아버지, 형제의 나라는 진짜였어요. 속삭인 말은 바람에 실려 강물 위로 흘러갔습니다. 귀국 전 저는 고향 몽골을 들렀어요. 10년 만이었죠. 공항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아버지, 주름 가득한 어머니.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살아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달려가 두 분을 끌어안았어요. 동생 바타르도 와 있었죠. 이제 21살 훌쩍 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성공했구나. 바타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을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중국 광산 기업은 떠났지만 남긴 건 황폐한 땅뿐이었죠. 저는 마을 회관을 빌려 작은 학교를 열었어요. 사라 한글 학교.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국은 기회의 나라예요. 너희도 배우면 갈 수 있어. 꿈꿀 수 있는 나라로.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바타르와 뛰놀던 그 언덕이었죠.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준 흙주머니를 꺼내 땅에 뿌렸습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제가 배운 걸, 제가 받은 걸 여기 나눠주고 갈게요. 바람이 불었고 흙은 고향 땅으로 스며들었죠.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디딜 때 저는 웃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한국의 공기.
자유의 공기, 존엄의 공기.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귀화 신청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살아.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푸르고 밝은 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저를 구해준 나라. 존엄을 돌려준 나라. 꿈을 이루게 해준 나라.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왜 위대한지. 경제 규모나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시스템이 있어서라는 걸. 약자를 보호하고 노력을 인정하고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걸. 책상 위 사진을 봤어요. 회사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제가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로. 이제 내 이름은 내가 지켜요. 살아. 대한민국 살아.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태극기를 샀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태극기를 세워뒀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빛났죠. 형제의 나라여, 영원하세요. 속삭인 말은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3살, 중국에 팔려간 몽골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30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제 세상은 더 이상 시커멓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뉴스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